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구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요, 당나라 중기 때의 시인이자 문인인 유장경의 봉설숙 부용산이라는 시에서 발췌한 19절이에요. 봉설, 만날 봉, 눈설자 해서 눈보라를 만나서 숙, 잘 숙이죠. 숙박하다 숙이에요. 부용산, 산 이름입니다. 눈을 만나서 부용산에서 숙박하다는 제목입니다. 이 부용산의 부용은요, 연꽃을 말한답니다. 유장경은 중당대의 시인인데 현종년간의 그 감찰 어사로 간직도 지냈는데 상관과의 사이가 나빠지는 바람에 그 남파 지방으로 자천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서 목주 사마로 이직되기도 했지만 높은 벼슬까지 이르지는 못했고요. 다만 그 왕유의 시의 영향을 받아서 오원시에 유명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실 이 시는 실제로 그 여행 중에 눈 때문에 산 아래의 초가에서 하룻밤을 보낸 경험을 시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시 내용으로 봐서 자천 당에서 남파로 가는 중에 지은 시가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여기 첫 번째 연은 하늘색으로 했고 두 번째 연은 초록색으로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연의 시구절이 이 추구집에 나오는 시고 뒷구의 시구절이고 이 시 전체를 보기 위해서 제가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형식은요, 보시다시피 오언절구고요. 기승전결 중에 기구의 원자와 승구의 빈자 그리고 결구의 인자 해서 종성인 니은을 운으로 했죠. 그럼 첫 번째 기구부터 보시죠. 일모 창산원, 일해점을 모해서 일모하면 해가 지다. 창산, 푸를 창, 매산에서 푸른 산이 원, 멀어지다. 그죠? 해가 지니 푸른 산이 멀어 보이고 하면서 이제 지리적인 배경을 지금 말했고, 천한, 하늘천은 하늘천이기보다 날씨를 뜻합니다. 그래서 천한 하면 날씨가 차지니, 백옥, 흰 집죠. 초가집에 눈이 소복하게 내린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초가집이 가난해 보이는구나, 초라해 보이는구나 하면서 주변 배경을 깔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전구에서 반전이 되죠. 시문, 문견패. 그렇게 고요한 산 중에 갑자기 살인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다. 개견자, 지질패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다 해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소복히 내린 조용한 산 중에 개가 짖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풍설, 야귀인. 바람풍, 눈설자, 밤야자에서 눈보라 치는 밤에 귀인, 사람이 돌아오는구나. 요 19절은 일전에 제가 도연명의 기거래사의 의미에 맞춰서 시를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요걸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요. 일모 천한 해서 해가 지니 날씨가 추워졌다 해서요. 시를 해석할 때에는 비유법이 있죠. 아시겠지만 이 한문 글자는 예전에 소위 벼슬 할 자격이 있는 선비 이상의 사람들이 공부를 했던 것이긴 만큼 주변의 경물을 단순히 묘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경물 속에 작가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뭔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투영하죠. 그래서 여기서 태라는 것은 보통 황제를 말하거나 권세 같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모, 해가 졌다, 또 천한, 날씨가 차다. 이것은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이라든가 작가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모 하면 해가 졌다 하는 것은 이 작가가 누리고 있던 어떤 권세가 이제 막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니, 그러니까 갑근이 끊어지니 혹은 이제 그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니 창산, 푸른 산인데 푸른 산이 멀어 보이고 해서 수풀이 아주 매우 우거진 이 산은 요 백옥 흰눈이 덮인 초가집에 비해서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상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개에서 물러나고 보니 이 궁궐, 장안의 그 궁궐이 아주 멀어 보이고 자기와는 뚝 떨어진 그런 곳으로 보이고 천한해서 날씨가 차지니 이것은 해가 떨어졌으니 날씨가 찬 것이죠. 그러니까는 왕의 총애라든가 성은 이런 것이 식어졌다는 거죠. 임금의 총애를 잃고 보니 그 흰눈 덮인 초가집이 따뜻해 보인다든가 포근해 보인다든가 게 아니라 가난해 보인다. 오히려 초라해 보인다. 처량해 보인다. 해서 이 작가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죠. 정계에서 멀리 물러나서 그 성운을 잃고 보니 눈 덮인 초가집도 처량해 보이네. 이런 식으로 작가의 심정을 좀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그렇게 고요한 산 중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시문 문견패해서요. 시는 뗄나무 섭자예요. 그래서 뗄나무나 섭으로 얼기설기 엮은 문, 그 문 앞에서는 들린다. 계견 지질패 해서 이제 날도 어둡고 눈까지 내려서 온 세상이 고요한 그런 산 중에 조그만 초가집이 있는데 그 초가집에서 살인문에서 막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끌시끌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세상의 말들을 다 물리치고 풍설야귀인해서 눈보라치는 밤에 그 눈보라를 헤치면서 귀인, 사람이 돌아오는구나. 귀인, 돌아오는 사람, 귀거래하는 사람. 지금 좌천 당해서 가고 있는 유장경의 입장에서 자기는 이제 좌천을 당해서 가는 것인데 혹자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귀거래하는 그런 사람을 유장경이 자신과 비교해서 좌천당한 자신의 신세를 스스로 위로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귀거래도 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 문구를 가지고 각각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보죠. 일모 창산원 해진이 푸른 산 멀어 보이고 천한 백옥빈 날씨 차지니 눈 덮인 초가집이 초라해 보이는구나. 시문 문견패 살인문에 개 짖는 소리 들리고 풍설 야귀인 눈보라치는 밤에 사람이 돌아왔도다. 요 그림이 유장경의 봉설숙 부용산 시를 이제 담은 그림입니다. 조선시대 때의 직업화가라고 일컬어지는 최북이라는 사람의 풍설야귀도예요. 눈보라치는 밤에 돌아온다는 그림입니다. 이 최북이라는 사람은요, 우선 초상화를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외눈박이죠. 어떤 벼슬아치가 자신의 권세를 빌어서 최북에게 그림을 강요하니까 당신 명령대로 그림을 그릴 수 없다 해서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러서 이렇게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좀 곧다면 곧고 자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성격이 보통 사람은 아니죠. 동양의 고호라고도 합니다. 가난한 중인 집안 출신이었고요. 연담 김명국이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최북은 생계형 직업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 팔아서 그것으로 얼마간 먹고 살고 또 그림 한 장 팔아서 먹고 살고 했습니다. 이게 지두화라고 해서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 선이 굵고 굉장히 거칠고 그러죠. 그림 설명을 조금 해보면은요. 그야말로 흰눈이 내리는 어두운 밤에 여기 초가집이 한 채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도 막 다 꺾일 정도의 매서운 바람이 불고 그리고 이 앞에 뗄나무나 섭으로 얼기설기 섞은 살인문이 있고요. 또 여기 앞에 아주 사납게 지저대는 검둥개가 있습니다. 다른 봉설숙 부용산의 그림과 조금 다르다면 다른 그림들은 이 나그네가 살인문 앞에서 이제 집을 들어가는 장면을 그렸다면 이 최북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림이죠. 여기 등이 굽은 선비하고 이제 어린 동자가 그냥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채북이라는 사람 자체가 평생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평생을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어느 성 앞에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불우한 사람인데 자신의 운명을 그린 것 같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 다음 시 보시겠습니다. 요 시도 요 하늘색 글자는 추구집에 나오는 시 구절이고요. 요 초록색 시구절은 연결되는 시구절입니다. 이 시는요, 영호초라고 하는 중당 시인의 사군은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며 라는 시입니다. 영호초는 대단한 문장가이기도 했지만 정치인으로서 정당의 영수였습니다. 이 시를 그 궁녀가 그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라고도 말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비유법이고요. 이 영호초가 한때 임금의 총애를 잃고서 은둔하다시피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지었을 것이라고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첫 연부터 보시죠. 소원 앵가헐 장문 전무다. 소원 작은 동산과 장문 아주 큰 대갓집을 데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원 작은 동산에 앵가 깨꼬리 앵자죠. 깨꼬리의 노랫소리가 헐 멈추더니 장문 긴 문이 아니라 아주 큰 문 대갓집 문이죠. 고대강실 같은 그런 큰 집에서는 접무, 이게 나비접자에 춤출 무자에서 나비춤이라는 춤명입니다. 나비춤, 그러니까 노래하면 깨꼬리 노래하듯이 춤하면 나비춤을 말하죠. 큰 대갓집에서는 나비춤이 다 많다. 여기서 헐자가 이제 멈췄다, 그쳤다에 반해서 다를 많다 해도 되겠지만, 나비춤이 많다는 건 조금 그렇고 이 마늘 다자 속에는요.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또 좋은 것이 또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해서 이 마늘 다자 속에는 아름답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갓집에서는 나비춤이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이 영호초가 그 임금에게 버려진 자신의 집을 소원이라고 하고 이제 지금 그 임금의 총애를 받고 정권을 잡은 집을 장문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집에서는 그야말로 잔치가 벌어지는 것에 반해서 자기네 집은 이제 축제는 끝난 상태죠. 그래서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적한 그런 집을 이렇게 표현했고, 그에 반해서 이 임금의 총애를 받고 이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집안에서는 항상 그 잔치집 같이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그러면서 연회도 많이 베풀고 해서, 나비춤 추는 사람이 많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주 나비춤이 아름답구나. 그래서 작은 집에서는 깨꼬리 노랫소리가 그쳤는데 저 큰 집에서는 나비춤이 아름답구나 해서 이 소원과 장문을 자신의 집과 권세를 잡은 그런 집과의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전구죠. 안간 춘우거 해서요. 눈 안자에다 볼 간자죠. 둘 다 이제 본다는 의미죠. 안간 하면 보건데 춘우거 봄이 또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여기서의 봄은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한번 다시 그 임금의 그 눈길을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허망하게 무너져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자니 봄은 또 지나가서 이제 기회를 또 놓친 거예요. 지나가서 취연 부중과 해서요. 취연이 비치색 치자죠. 녹색 치자예요. 그다음에 연자는 수레 가마의 연자입니다. 그래서 취연 하면요. 왕족 출신들이 타는 그 수레 이름을 취연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취연이 부중과 지나가지를 않았다. 중자는요. 일찍이 모모한 적이 있다는 경험을 말하는 시제예요. 그래서 그 부중과 하면 지나간 적이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봄은 또 가는데 그 왕 임금의 수레는 지나가지를 않았다. 이제 경험이니까 과거 시제로 지나가지 않네. 그러니까 행여나 이제 왕이 좀 한번 돌아보려나 하고 기다리지만 역시 왕은 찾아오지 않는다 해서 임금이 자신을 다시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신하의 심정을 마치 더 궁녀가 임금의 총애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비유해서 시를 썼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소원 앵가 헐. 내가 사는 이 작은 동산에는 앵가 앵무새 노래 소리가 그치고 그렇게 잘 나갔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장문 전무다. 예, 대갓집에서는 나비춤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안간 춘우거 보아하니 봄은 또 지나가건만 취연 부증과 왕유술에는 지나가지 않네. 아, 이젠 틀렸구나. 뭐 이런 실망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연이에요. 풍창 등이멸 월옥 몽난성 해서요. 풍창 바람 부는 창가와 월옥 달빛 뜨는 집을 대꾸했습니다. 바람 부는 창 그리고 달빛 뜨는 집 예, 뭔가 상징하는 의미를 읽을 수 있겠죠. 예, 바람 부는 창가 앞에 서 있는 등이멸 그 등은 등불은 여기서 이자는요 쉽다는 의미의 이자예요. 바꾸다라는 의미에서는 주역 역자를 쓰지만 예, 쉽다고 쓸 때는 이로 읽습니다. 그래서 등이멸 그래서 등잔불이 쉽게 꺼진다. 예, 바람 부는 창가에 등잔불은 쉽게 꺼지기 마련이죠. 예, 거기에 비해서 월옥 몽난성 월옥 달빛 뜨는 집에는 몽난성 예, 꿈을 꾸기 어렵다예요. 왜 달빛 뜨는 집에 왜 꿈꾸기가 어려울까요? 예, 달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을 자야 꿈을 꾸는 거죠. 예, 잠을 이루지 못하니 꿈도 꾸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바람 부는 창가 등잔불은 쉽게 꺼지기 마련이고 달빛 뜨는 집에서는 그 잠들기 어려운 건 이제 당연한 것인데 그나마 가물가물한 등잔불도 바람 부는 창가 앞에 등잔불이니 꺼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예, 뭐 언제고 꺼지게 돼 있는 등잔불이죠. 거기에 비해서 월옥 달빛이 스며들어요. 달빛이 그 집 전체에 스며들고 있어요. 요것이 둘이 대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예, 피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것 앞에서 희망과 같은 이 등잔불은 네, 어차피 꺼지게 될 것이고 요런 집이 있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정말 그 달빛 임금의 총애가 온 집을 감싸는 집. 그러니 얼마나 설레고 기쁘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런 집. 그래서 너무나 그 좋아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심정. 그러니까 바람 부는 창가에 있는 등불에 비해서 그 달빛. 예,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운명의 그 쌍곡선. 예, 어떤 한 사건을 앞에 두고 예, 망해가는 집안과 흥하는 집안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죠. 풍창 등이멸 바람 부는 창가의 등잔불은 쉽게 꺼지지만 월옥 몽난성 달빛 뜨는 집은 달빛 아름다움으로 잠들기 어렵네. 네, 다음 시입니다. 일모 개등시 천한 조입첨 해서요. 여기서도 일모, 천한하고 대꾸를 했죠. 일모, 해가 졌습니다. 예, 왕의 총애를 잃은 것 같은, 권력을 잃은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일모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천한, 날씨가 차진다. 예, 성운이 식은 그런 느낌이죠. 앞에 그 보시면 일모, 해가 지니 예, 개등시, 닭개자이고 오를등 그다음에 회시입니다. 요 회라는 것은 이제 다육이 밤에 잘 때 땅바닥에서 안 자죠. 예, 닭은 꼭 그 횃대 위에 올라가서 자지 않습니까? 예, 그냥 땅바닥에서 잤다가는 오솔이나 살쾡이들에게 잡혀먹기 십상이죠. 그래서 닭들은 꼭 횃대 위에 올라가서 잡니다. 예, 그래서 일모 개등시 해가 지면 닭들이 횃대 위에 올라가듯이 천한 조입첨 날씨가 차지면 새도 처마에 든다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처하는 것을 이 닭도 새도 안다는 거죠. 조류가 좀 겁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새가슴이라 그러잖아요.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새가슴이라고 하는데 이 닭과 그 새를 이제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지면 이 닭들도 횃대에 올라가서 자듯이 예,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차지면 새들도 다 자기 둥지로 들어오듯이 성운을 잊지 못하면 다 자기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피해서 처세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것을 액면 그대로 그냥 한 폭의 그림처럼 보셔도 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들이 시를 쓸 때에는요, 다 그 속에 메시지가 있죠. 그럼 오늘 읽어보신 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장경의 봉설 숙 부용산. 그래서 눈보라를 만나 부용산에서 숙박하다. 일모 창산원. 해가 지니 푸른 산은 멀어 보이고 천한 계곡 빈. 날씨가 차니 흰눈 덮인 초가집은 처량해 보이는구나. 시문 문견패. 살인문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리나니 풍설야 귀인. 눈보라치는 밤에 사람이 돌아왔구나. 다음은 임금의 신임을 잃은 영호초가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사군은 읽어보겠습니다. 소원 앵가헐. 작은 동산에 꾀꼬리 노랫소리 그쳤건만 장문 접무다. 대갓집에 나비춤이 아름답구나. 안간 추누거. 보아하니 봄은 또 가건만 취연 부증과 왕의 수레는 지나가지를 않네. 다음 시예요. 풍창 등이멸. 바람 부는 창가에 등잔불은 쉽게 꺼지지만 월옥 목난성. 달빛 뜨는 집은 달빛 아름다움으로 잠들기 어렵네. 일모 개등시. 해지면 닭은 횟대로 올라가고 천한 조입첨. 날씨 차지면 새는 처마로 드는구나. 이상으로 오늘 추구시 읽어보셨습니다. 저의 시 해석을 바탕으로 좀 더 아름다운 시 해석해 보세요.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